10월의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따스하게 스며들어 오던 오후, 박영수와 이정자 부부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74세, 정자는 72세. 평생을 함께 걸어온 세월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자가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좋은 곳을 골라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실제로 이 요양원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지에 위치한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개인 침실은 물론이고 식당에서는 매일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었죠. 물리치료실, 작은 도서관, 심지어 카페까지 갖춰져 있어서 마치 고급 호텔에 머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이런 환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간호사 김 선생이 혈압 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혈압이 또래에 비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산에서 다니고 운동하신 덕분이라고 칭찬하던데? 영수는 은근히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로 35년을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닌 세월이 있었거든요. 정년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죠. 그래도 처음엔 여기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보랑 매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 정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각자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앉아있기 어려웠거든요. 정자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고 영수는 학교 이외에도 개인 과외며 여러 가지 부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었죠. 아이들 키우랴, 생계 꾸려나가랴 정신없던 세월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우가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어. 이런 비싼 곳 비용을 대주면서 말이야.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우리 월세 살 때보다 몇 배는 비싸잖아. 영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진우는 부모님께 이제 편히 지내시라며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었어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최근에는 사업 확장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며 요양원 정원에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와 정자는 서로 기대어 앉은 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는 정말 편히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11월 중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수와 정자는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요양원 사무실에서 정자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영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일까? 건강검진 결과라도 나온 건가? 같이 가볼까?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조미경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에 경직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무언가 중요해 보이는 문서가 띄워져 있었죠. 어르신들 앉으세요. 조미경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드님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따로 뵙게 되었습니다. 영수와 정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아드님께서 이번 달 요양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미경 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진우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아드님께서 사업상 어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비용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조미경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투자하신 사업이 실패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부터 단련된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지금은 무력감만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미경 원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미납 시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강제 퇴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규칙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르신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미경 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비용을 받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있긴 한데 딸도 자기 살기 바쁜 형편이라.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달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시면 퇴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경 원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영수와 정자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여보, 진우한테 다시 연락해보자. 정자가 영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얘기해봐야지.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우가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러 12월 초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수와 정자는 작은 여행용 가방 2개와 낡은 보스턴백 하나만을 들고 요양원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진우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조미경 원장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당분간 머물 곳이 정해지셨나요? 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일단 친척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몇몇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딱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거절했거든요.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버티기 힘들어.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 어딘가에
자신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어진 거예요.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버스터미널에서 생각해보자. 시골 고향이라도 가볼까? 하지만 고향도 마땅치 않았어요. 영수의 고향집은 이미 팔린 지 오래되었고 정자의 고향에는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매표소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표를 어디로 끊어야 할까?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서 좀 더 생각해보자. 정자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니 처음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실감났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침대와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밤 잠잘 곳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터미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표 끊는 것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배도 고팠고 가방도 무거워서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오늘은 서울역으로 가자. 영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거기가 좀 더 넓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니까 덜 눈에 띌 거야. 정자는 남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호텔이나 모텔에 머물 돈도 없고 친척집에 얹혀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공공장소에서 밤을 보내는 것뿐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 때도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도 최소한 머리 위에 지붕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대합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 사이에 섞여서 영수와 정자도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차가운 바닥과 딱딱한 의자가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요양원 침대에서 잠들었던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영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노숙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첫 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대합실의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방송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영수와 정자는 딱딱한 의자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아팠고 추위 때문에 계속 몸을 떨어야 했거든요. 여보, 추워. 정자가 영수에게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아내에게 덮어주었어요. 조금만 참아. 내일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새벽 5시가 되자 영무원이 와서 청소 시간이니까 잠시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두 사람은 역 광장으로 나왔지만 12월의 새벽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김준수라고 하는데요.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으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준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에서 아침 식사라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영수와 정자는 처음으로 노숙인 쉼터를 알게 되었어요. 을지로에 있는 작은 건물 지하에는 임시 숙소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까다로웠어요.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서 부부라도 밤에는 떨어져서 지내야 했거든요. 이런 곳에서 헤어져서 자야 한다고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영수가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 정자는 여성 숙소에서 밤새 울었어요. 평생을 함께 잤던 남편과 떨어져서 자니까 무서웠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성 숙소에는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던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몸이 더러워져도 집에 가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쉼터 생활을 하다 보니 정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어요.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영수가 쉼터 식당에서 아내에게 혈압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약 먹는다고 나아지겠어?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영수도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거든요. 예전에 요양원에서 함께 산책할 때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벌을 받는 거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그 자식. 영수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버리다니.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자가 남편을 말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와 정자는 나름의 생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낮에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일상이었어요. 공공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겨울 추위를 피해 지하상가나 대형마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명동 지하상가로 가볼까? 정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거기도 요즘 경비원들이 자꾸 쫓아내잖아. 영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시청 앞 광장 쪽으로 가자. 두 사람은 이제 어디서 쉴 수 있고 어디서 쫓겨나는지 훤히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오래 머물 수 있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였고 지하철역은 따뜻하지만 영무원들이 계속 감시했거든요. 어느 오후 두 사람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자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영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저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영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남성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서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저씨, 혹시 돈 조금 있으시면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그 남성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정말 어려운데 제가 아는 곳에서 당일치기 일당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영수는 관심이 생겼어요. 손에 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인데요? 간단해요. 그냥 어떤 건물 앞에서 몇 시간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정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그 남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보,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누구랑 얘기했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영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료 급식소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자가 잠시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는 동안 영수는 근처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낮에 만났던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내한테 말하고 올게요. 아니에요, 아저씨. 이런 건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요.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아내분은 나중에 설명하세요. 영수는 불안했지만 5만 원이라는 돈이 절실했어요. 정자가 약을 사고 나오기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영수를 이상한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저씨, 돈 있는 거 다 내놔요. 당황한 영수가 저항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더 젊고 힘이 셌습니다. 결국 영수는 가방을 빼앗겼어요. 그 안에는 남은 현금과 함께 정자가 평생 간직해온 결혼 반지도 들어 있었거든요. 1시간 후 정자는 약국 앞에서 영수를 기다리다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혈압약 사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디에도 안 보여요. 밤이 되어서야 영수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왔어요. 정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다쳤어? 미안해. 가방을 도둑 맞았어.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그럼 돈은? 내 반지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도 남은 돈이 모두 없어진 것도 말이에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내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감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월 초순 서울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수와 정자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밤을 보낸 후 몸을 일으켰어요. 2달 넘게 이어진 노숙 생활로 둘 다 많이 야위었고 특히 정자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열은 없어? 영수가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아내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기침을 했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어요. 혈압약도 떨어져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 가보자.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돼.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려고 그래? 우리한테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공 화장실에서 세면을 마친 후 근처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자는 계속 기침을 했고 영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길에서 영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혼자 행동했다고? 정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몸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보니까 내가 있으면 오히려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나 혼자 지내볼 테니까 당신은 딸한테든 예전 친구한테든 연락해봐.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때 헤어진다고? 이런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아무도 도움받기 어려워. 하지만 당신 혼자라면 딸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정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잖아. 하지만 영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2달 동안 아내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 때문에 정자가 더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인 자신보다 여자인 아내가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더 동정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하루만 떨어져 있어 보는 거야. 영수가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정자와 헤어져서 혼자 을지로 쪽으로 향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해온 아내와 떨어져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서울역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용산역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있으니 더욱 무서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딸 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 왜요? 요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왔어. 오빠가 돈을 못 대준다고 해서 지금 아빠랑 둘이서.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줘. 정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멀리서 아내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정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혼자서라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도 영수는 정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밤을 보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평생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님이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되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서서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용산역 주변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다가 수지는 지하철역 계단 근처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정자를 발견했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야위고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수진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정말 왔구나.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연락을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미안해, 수진아. 너도 살기 바쁜데 우리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자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수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어제부터 안 나타나. 나 혼자 지내보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 수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서울역 일대를 뒤져봤지만 영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몇몇 노숙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영수는 청계천 변의 작은 다리 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추위에 떨면서도 정자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딸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자신의 희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계속 노출되면서 영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영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한편 수지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원룸에서 정자는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아빠를 찾아야 해.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프더니 의식을 잃었거든요. 새벽에 조깅을 하던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영수의 주머니에서는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돈은 없었지만 젊은 시절 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의료진은 그 사진을 보고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가족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영수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고 자신이라는 짐이 없어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의사는 영수에게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설명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추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해요. 하지만 영수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퇴원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영수는 병원을 나와서 다시 거리로 향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정자와 수진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여보를 더 잘 지켜줄게. 영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수진과 함께
서울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영수의 기일이었고 두 사람은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청계천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면 집에서 기도만 드려도 돼요. 수진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아빠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 정자가 작은 꽃다발을 꼭 안으며 답했어요. 청계천 변에 도착하니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영수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 다리 밑을 바라보며 꽃다발을 물에 띄웠어요. 여보, 1년 동안 잘 지냈어. 수진이가 정말 잘 돌봐줘서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 정자가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원망스러웠어.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수지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이제는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도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영수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 해왔어. 맛있게 드세요. 정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자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주고 수진이 출근한 후에는 근처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딸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요. 정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자식 복이 있으시네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모시는 경우가 드문데. 정자는 그 말을 들으며 수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자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박할아버지였는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정자가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낫죠. 저는 자식도 없어서 더 외로워요. 정자는 박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그래도 수진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혼자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정자는 박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었어요. 영수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박할아버지의 아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정자 씨,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마지막까지 부인 걱정만 하셨다니. 박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저만 생각해준 사람이에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고마워요.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이제 혼자서도 시장을 보고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 야근할 때는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어.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정자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너무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자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서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영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일상을 방해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정자는 꿈에서 다시 영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함께 지낼 때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구나.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당신 걱정 덕분에 수진이와 더 가까워졌어. 정자가 답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야. 내가 마지막에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여보,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당신을 더 잘 돌봐줄게. 그래,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꿈에서 깨어난 정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영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자는 수진과 함께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해. 고마워, 사랑해. 정자가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위로 꽃잎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 꽃잎이 영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그리워하기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도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정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정자는 영수의 사진을 정리하며 새로운 액자에 넣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남은 인생 잘 살아볼게. 수진이랑 함께 행복하게. 정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자는 영수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립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추억들이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